시간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온에서는 키워드 5가지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DNA, 두 번째 1991년부터 1994년, 세 번째는 증언,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진범대 유력 용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이 향한 곳, 이렇게 5가지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웅혁 건국대 검찰학과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DNA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10차례 사건 중에서 지금 3건의 사건에서 증거물에 어떤 DNA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규명,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5차, 7차, 9차의 연쇄살인 사건에서 DNA가 검출이 돼서 특정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57명으로 구성된 이 수사단에서는 DNA 분석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서 4차에 있어서 발생했던 DNA를 현재 국가수에서 분석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4차 사건도 그 1986년 12월 그 겨울에 네. 선을 보고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밤 11시경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버스에서 그 내린 다음이었는데 예. 아마 그 잠복을 했다가 공격을 해서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생겼던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속옷 등과 스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을 하고 네. 또 이때 이른바 그 체액도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체액에 있어서의 정밀 DNA 분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사건도 곧 DNA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 네. 일단 4차 사건에 있어서 본격적인 DNA 분석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력 용의자를 찾는 데 있어서요. 저는 이번에 사실상 처음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된 DNA법이 큰 효력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결국은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교군과 대조군이 있어서 이른바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DNA를 비교군과 대조군에 분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예. 이른바 그 피의자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집을 하고 수용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이 수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식적인 DNA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기 예. 때문에 DNA에 관한 분석 기술 못지않게 법제도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법이 곧 종료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채취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이 법률이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 이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법률이 되어버립니다. 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DNA 정보를 채취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노조나 이제 사회운동가 등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채취를 했고 예. 그리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나 이런 것은 구속 전에 실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채취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이어서요. 네. 아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 법률이 이번 사건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만큼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현재 조항에는 독소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진다면은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번 유력 용의자의 어떤 DNA 분석에서 혈액형이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혈액형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DNA는 같은데 혈액형은 다르다.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틀렸다, 오류다 이렇게 결론을 지울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를테면 혈흔 등의 혈액형은 분명히 B형으로 특정이 되었지만 1994년도에 처제 강간 살인 사건에서 역시 O형임이 이 용의자의 혈액형이었고요. 네. 지금 DNA 분석 결과도 역시 O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DNA 분석 결과가 더 정확하고 네. 그 당시에는 혈액형에 있어서의 오염이라든가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B형이 아닌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용의자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엇인가 초동 수사에 하나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범행 현장이 실내가 아니고 야외이고 비도 오고 이런 공개된 이런 농수로 등이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에 비춰서는 과학기술의 수준도 네.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에 있어서의 특정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경찰의 이른바 B형 남자에 대한 집착이 화성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혈액형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B형 남자다라고 했을 때 당시 이 씨는 O형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제외를 했을 것이고 네. 집착을 어느 정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수사 미진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DNA 감식으로 동일 인물 판정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DNA 감정을 총괄한 국과수 법유전과장의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당시 감정물에서의 B형으로 통보가 됐던 혈액형은 혈액이나 DNA에서 밝혀낸 혈액형이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 B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이 섞여서 혼합된 상태에서의 혈액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순수한 DNA이기 때문에 DNA 분석에 의한 이번에 혈액형은 O형이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경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람도 O형이다라고 해서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할 때 어떤 DNA 정보를 확보를 하면 이 사람과 매칭이 됐을 때 그 신뢰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한국인 집단에서 산출된 통계를 가지고 밝혀드리는데요. 보통은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론적으로 봐서는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훨씬 그 이상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강필원 과장의 말에 따르면 DNA의 경우 보통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액형과 달리 DNA 지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지표의 3가지 범죄에서 나온 유류품에서의 DNA가 모두 일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구상에서 이 한 사람밖에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